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비정형 데이터 연결해서 데이터 시각화까지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조금 강의를 하려고 주말에 잠깐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만들고 있고요. 화면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드디어 저희가 이제 분석했던 결과들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화하는 것은 나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보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각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그 자신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진짜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타인에게 나의 주장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나의 그 주장들을 확인하고 그 현재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뭐 상황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각화를 하고 이 시각화를 통해 조금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면은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가 왜 이 부분 시각화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이 시각화를 만드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시각화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정의부터 어떻게 시각화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요즘에 시각화 방법이나 기술들, 그리고 결과물 어떻게 해석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자체가 이 시각 데이터라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엄청 많은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탐색하거나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각화를 활용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시각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간 시각 체계가 사실 우리에게 힘 주는 우리 결정을 하게 하는 큰 근거가 되고, 그런 것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각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셔도 알겠지만 가장 관심을 받는 분야가 인포그래픽. 여러분들이 문서를 디자인 요소로 표현해서 추상적 표현이라든지 문서의 형태, 그리고 글로 표현하는 것들을 디자인으로 표현해가지고 사람들의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그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시각화는 그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조금 더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좀 더 특정 정보를 강조해서 전달할 때 이제 시각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데이터를 이해하지 않고 시각화를 하면 표밖에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각화 자료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지 못하는 이유도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그냥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조금은 있다고 보는데, 뭐 인간의 사고 체계까지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자료의 처리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자료 정보, 지식, 지혜, 식별, 지혜, 이 다각관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고 내용을 잡을 수도 있고, 뭐 인간의 지식 체계에서도 보시면 데이터가 이 지식화하기 위한 과정을 원래 시각화를 거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문서가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글 형태의 문서들, 데이터들이 막
문자 형태들, 이미지 형태들 많이 들어왔을 때 내 머릿속에서는 나의 나름대로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기 쉽게 이 데이터를 정리를 해요. 내 머릿속에 뭐 딱 떠오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 한편에다 저장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지식 체계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 내가 볼 수 쉽게, 내가 보기 쉽게, 그 말 자체도 시각화가 들어갔잖아요. 내가 보기 쉽게 시각화한다는 뜻이. 그래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받으면 내가 보기 쉬운 대로 어떻게 하고 있다?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 데이터 시각화 단계가 데이터가 이해가 높아지고 맥락을 가질수록 정보가 되고, 정보가 이해가 높아지고 맥락을 가질수록 지식이 되며, 이 지식이 현재 가치의 지식이 될 수도 있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그 사고 의사 결정이라든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지식과 지혜의 패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해된 게 나의 지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데이터의 시각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데이터가 시각화되는 과정이 이렇게 정보부터 지식, 지혜가 된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이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데이터, 우리가 처음에 받게 되는 데이터는 심벌이에요. 심벌. 그냥 상징 정도고, 정보는 유용한 데이터. 정보는 나에게 유용한 거죠. 데이터는 그냥 약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나열되어 있어. 근데 정보의 단계부터는, 데이터 시각의 정보의 단계에서부터는 나한테 유용한 데이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 단계로 갔다. 그럼 데이터와 정보의 응용,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답을 줄 수 있고요. 지혜는 이해와 정보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이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지혜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 정도가 됐다면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의 이런 지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데이터의 시각화 단계는 사실 내 머릿속에 저장되는 단계랑 비슷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혜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공부나 나의 데이터, 정보, 지식들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지혜가 되면 여러분 몸속에 체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체화된 단계는 충분히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미래에.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가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하나의 인사이트로 도출해내기 위한 도구 자체가 시각적 분석 도구인 거죠. 엄청 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하나의 인사이트, 내가 필요로 하는 방향의 방법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치를 보고 그걸 도출해낼 수 있는 게 시각적 분석 도구인 거고요. 이 시각적 분석 도구는 우리 정보를 전달하거나 상황을 진단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하나의 시스템, 프로세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은 이 시각화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 안에 또 많은 양의 데이터 의미를 부여해서 그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이 데이터의 시각화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붙은 시각화의 개념인데, 사실 시각화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지 형성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그 형태가 뭐 어떻든 그림으로 변환될 수도 있고,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인간이 해석하는 과정인데,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수단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표, 이미지,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눈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빅데이터 분석에서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더 중요도가 높아지는 게 이 데이터 시각화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대한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하는 걸, 방대한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통찰력을 딱 얻어서 한 번에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 이 한눈에 알아보게 하는 게 인지, 내가 인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성이라고 하는데, 인지성조차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데이터가 오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데이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데이터 시각화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대규모 데이터 탐색할 때, 이해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 시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화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막 의미를 넣어가지고 공간에 대한 배치, 공간에 여러 가지 숫자들, 데이터들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옛날에는 이 단순한 수치 그래프라든지 데이터 패턴 파악하는데 방법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이 빅데이터가 이슈가 오니까 다른 학문과 융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황 분석, 바로 분석이, 데이터 분석이 되게 해가지고 상황 분석을 위한 시각적 도구로 표가 바로 보일 수도 있고, 메시지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각화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란 걸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시각적으로 전달해버리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상황까지 데이터 시각화란 개념이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죠. 데이터 시각화의 정의는 여기다 여러분들이 필기해서 완성해 두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의 특성으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자면, 이제 왜 데이터 시각화가 필요했고, 이 데이터 시각화란 가지는 의미는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 시각화는 빅데이터라는 이 트렌드가 더 빨라지고 더 양이 많아지니까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업이 많아지겠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데이터의 단순한 나열만 보던 예전 시대에서는 그냥 데이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2월 달 상승 그래프, 11월 달 하강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조금 더 중간 그래프를 그릴 것입니다. 라는 단순 나열뿐만이 아니라 분석된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데이터 시각화가 예전 요구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줘. 이건 무슨 의미야? 이 데이터 나 알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시각화를 해서 위에 의사결정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는 더 많은 양을 담아야 되고, 탐색하고 특징을 더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게 도와줘요. 거기다가 뭐 해주겠어요? 패턴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춰진 의미, 패턴 찾아서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이런 패턴이다, 이런 추론이다, 이런 방향이다, 이걸 찾아서 이걸 논리를 가지고 신미성, 보여주기 예쁘게 균형을 이루어져서 보여주는 것 역시 시각화의 주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각화의 특징은 패턴, 의미를 찾아주고 논리성 플러스 신미성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각화는 시각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기술자라고 보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신미성도 가지고 논리성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줘야 되면 사실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가지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 시각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 시각화를 했다고, 데이터 시각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엄청 많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시각화를 했는데 그거를 시각화를 했어요. 큰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정보 처리 역량을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 데이터만 보면 우리가 데이터가 요만해요. 데이터가 요만한데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요만해요.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 데이터는 이렇게 더 커지고 있어요. 원도 많아지고 삼각형도 있고 막 있어요. 내 한 개의 용량은 커졌나요? 또 커지지 않았단 말이지. 그럴 때 이 데이터도 한 번에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정 자체가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죠. 그리고 내 머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머리는 작아져 있지만 더 큰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확장시킨다는 거죠. 확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작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다 작게 이해했지만 지금은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동시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여러분들이 100마디로 전달해야 되는 거를 표 한마디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시각화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그 추론의 과정을 가능케 하는데,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구조도 있잖아요. 막 이런 노드 구조라든지 인터넷을 연결시키고 있는 백데이터들, 그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구조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노드의 형태의 상징, 기호로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래 백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컴퓨터고 여기는 뭐 프론트도 오고 여긴 백도 오고 요걸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말로는 설명하기 듣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백데이터, 프론트 데이터,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내가 클릭을 했을 때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뭘로 줬어요? 기호,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로 시각화해서 내가 100마디로 이야기하는 걸 더 쉽게 해주는 거죠. 네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특징으로는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인 흥미 유발이에요. 흥미 유발. 흥미를 유발해줘가지고 주목성이 높아지는 거죠. 흥미를 유발해주고.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글 길게 읽는 것보다 이미지로 하나 표현된 게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도 인간의 본성인데 시각화를 통해서 이게 문자보다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해요. 그리고 그 문자로 이해하지 못했던 걸 시각화를 해놓으면 어떻겠어요? 어린이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잘 모르시는 어르신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 간의 관계라든지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뭐 수치로 표현되어 있고 32,740 그리고 3만 이렇게 했을 때 수치로 표현될 수 있지만 데이터 표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다면 이 파트 B가 부품 B가 훨씬 더 높네 생산력이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문자나 수치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도 이해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만드는 거죠. 자, 일곱 번째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크게도 보고 작게도 보고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 사람이 사랑을 하는 이유는 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겠죠? 뭐 돈,
외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걸 자세하게 하나씩을 볼 수도 있고 이 전체를 봐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다각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거 입체적으로도 분석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걸 통해서 돈이 더 중요하더라, 외모가 더 중요하더라 이런 위계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데이터 시각화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이 시각화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리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시각화가 어떤 원리로 이게 풀이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시각화하기가 쉽다는 거죠. 데이터 시각화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시각화 원리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자크 베르탱 그리고 에드워드 터프티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시각화 원리나 방법론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고 이 전문 연구 분야로는 데이터 시각화로는 우리가 하는 게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비주얼 애널리틱스 그리고 인포그래픽 이렇게 발전되어 왔거든요. 데이터 시각화만 하던 것들을 비주얼 애널리틱스, 인포그래픽 등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데이터 시각화는 이게 빅데이터 분석을 오면서 이런 것 자체도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대중화 단계로 오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 시각화 자체가 큰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를 탐색해가지고 특징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게 해주니까 데이터에 감춰진 의미를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죠? 논리도 있게 해주고 신빙성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의 원리를 보면 자, 요 말을 들어보세요. 각각의 음식은 고유한 맛과 향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시각화로 본다면 이 데이터 셋에 표현하는 유일한 특징을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시각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터만을 위한 고유한 시각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음식은 고유한 맛과 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 데이터를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데이터 일반적인 시각화 도구로만 표현하는 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시각화 도구가 뭐 SPSS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엑셀이 있단 말이지. 이 엑셀 하나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화를 다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만의 고유한 시각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데이터만의 고유한 시각화가 있고 데이터 시각화는 너무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차려놓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보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맛있게 여러 가지를 맛있게 전부 차려놓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목적에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들만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를 다 보여주면 청중은 혼란스러워요. 정작 중요한 건 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능한 한 소중한 정보만으로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돼요. 세 번째 원리로는 청중이 누구인가 보는 거죠. 이 시각화를 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그리고 시각화를 접근하는 사람 최종 목적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뭘 얻으려고 이 시각화를 하는 것인가?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과 컴퓨터로 보는 사람의 목적은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리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데이터만을 위한 고유한 시각화가 있으니까
데이터에 맞춰서 시각화를 진행해라.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정보는 청중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가능한 최소한의 소중한 정보로만 최소화해서 전달해라. 세 번째로는 청중이 누군지 생각하고 이 시각화에 접근하는 사람이 누군지 파악해서 이 사람이 뭘 얻으려는지 확인해봐라. 핸드폰을 보는 이유와 컴퓨터 보는 이유와 정보를 보는 이유는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 원리에 따라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하게 되는데, 시각화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포함해요. 그래서 네 단계로 돼 있지만 피드백 과정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거치는데 1단계는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선택과 저장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데이터를 선택하고 저장해요.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2단계 선행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한 디자인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크린 이미지 있죠.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이미지, 거기를 만드는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그리고 시각화 알고리즘, 시각화하는 이런 기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3단계는, 자, 4단계는 우리 사람들이 인지하는 시스템이에요.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시각화가 진행되는데, 이 시각화의 목적이 데이터를 좀 더 인지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데 시각적 형식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 시각화를 표현할 때 있죠. 다른 사람이 누가 보든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하는 목적이 청중이 누군지 알고 이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시각화는 여러분들이 이 네 단계를 거치고 특히 시각화하기 위한 데이터를 인지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각화하는 형식,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표현하는 방식에서 좀 더 어떻게 조직적으로 표현할 것인지, 이런 단계들이 매우 중요한 단계니까 이런 단계를 좀 더 자세히 봐야겠구나, 시각화 과정에는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그것들을 모든 사람이 아는 보편적인 표현법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기준이 아니라 이 시각화의 기준이 모든 사람이 아는 보편적인 표현법이 필요하고, 거기서 이걸 더 조직적으로 조직화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가 있게 되고, 그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한 단계이고, 뭐 어렵지는 않잖아요. 보시면 데이터 선택 저장하고, 이 저장한 것들을 다시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형하기 위한 디자인을 넣고, 거기다가 스크린 이미지 만드는 디스플레이, 뭐 시각화 알고리즘, 그 네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이해와 인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프로세스에서 필요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단계면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프로세스가 이 정도 되면, 이제 데이터 시각화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관련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만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데이터 표현이에요. 데이터 표현은 우리가 시각화의 다양한 기법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측면들을 자세히 보고, 어떤 데이터가 얼마큼 복잡한지, 그리고 데이터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각화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거기서 해야 할 작업에 대해서 데이터 표현과 관련된 거죠.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래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확인은 표현하는 확인은 데이터 형식 확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표현은 사실 데이터가 뭐 한 가지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데이터의 구조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단변수도 있겠죠. 단일의 수도 있겠지만 이변수, 삼변수, 다변수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변수는 2개 이상, 삼변수는 3개, 다변수는 여러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표로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 형식이 단변수도 있고 이변수도 있고 삼변수도 있고 다변수도 있구나. 얘네들이 데이터 형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의 관계도 볼 수 있고 세 명의 관계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도 볼 수 있다. 각각의 보는 시각화 방법들은 이런 게 있구나. 시계열 축이 나타나며 2차원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뭐 평행 좌표 플롯, 스타 플롯, 산점도 매트릭스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데이터 형식이었다면 첫 번째가 데이터 형식이었다면 두 번째는 시각적 표현입니다.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이란 건 데이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일종의 뭐 크기, 색상, 위치, 네트워크, 시간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크기라든지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꿀 것인지 어떤 것들로 인해서 데이터 표현을 할 것인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크기겠죠. 여러분들 크기, 면적, 도형, 모양 이런 거 확대 축소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크기로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건물 모양을 표현할 때도 크기, 형태, 도형, 모양의 형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건물을 사각형 건물과 삼각형 건물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 사이즈로 줄여가지고 바로 데이터에 시각적 표현에 넣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여기 34%, 여기는 21%. 이 값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건물 토양에서 바로 보여주면 훨씬 쉬운 거죠. 두 번째는 색상이에요. 데이터 셋이 많을 때 여러분들 특이하거나 규칙성을 보여줄 때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이 있고 뭐 초록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을 때 이게 색깔이 구별 안 돼 있으면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각적 표현을 위해선 색상 그리고 위치, 네트워크, 시간, 다중표현 기법 등 이런 기법들로 인해서 시각적 표현 특성을 가진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관계 인코딩을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봤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이 얼만큼 연관이 돼 있는지 이런 연결의 의미를 보여줄 때 선이라든지 지도와 다이어그램, 트리 표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데이터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각화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데이터 시각적 표현을 할 때는 이런 크기, 색상, 위치 이런 걸로 표현하고 관계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떤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선, 지도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봤어요. 그거 외에도 이 시각화하는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표현 단계였다면 두 번째는 시각화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어떠한 도구들이 시각화를 하는지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고 그걸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기 위한 도구의 활용법, 장단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소프트웨어 시각화 기술을 선택하고 시각화 방법과 도구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고 시각화 기술은 되게나 많습니다. 기하학적, 아이콘, 화소, 위계, 그래프, 하이브리드, 왜곡, 동적 인터랙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 그대로입니다. 사실 아이콘 기술은 아이콘 형태로 정보 유용성을 보여주는 거고 위계적 그래서 패턴 어떻게 위계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시각화 기술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각화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차트와 통계, 두 번째 프로그래밍, 세 번째 지도, 네 번째 데이터 그래픽 좀 더 데이터 그래프를 좀 더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로
많이 구분되어 있는데 차트와 통계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거죠. 두 번째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이라든지 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하면 충분히 이런 지도 이미지를 표현해낼 수 있어요. 다 부르면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다 지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위도, 경도 이런 정보로 찍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통해서 시각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맵을 가지고 와서도 시각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은 여러분들이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지도의 이미지를 좀 더 예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 시각화 방법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걸 위한 도구들은 뭐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지도, 일러스트레이션, 파이썬 R 그리고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게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이 시각화 방법에 대한 시각화 기술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시각화 기술은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결과를 시각적으로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다는 가장 장점이 있고 사실 빅데이터는 기존에 우리가 분석하던 선형적 구조 있잖아요. 그냥 막대 그래프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데이터 분석 결과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시각화 기술이 꼭 필요해요. 빅데이터 시각화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 빅데이터 시각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이슈라든지 영상, 지리 정보 이런 많은 데이터라든지 센서 기술 이런 것까지 다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각화 기술을 계속 같이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시각화 기술은 뭐 시각화 기술, 분포 시각화 기술, 관계 시각화 기술, 비교 시각화 기술, 인포그래픽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미지들은 이런 거죠. 이제 시간에 대해서 시각화를 표현해 주는 방법, 그리고 분포에 대한 시각화 방법,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각화 방법, 그리고 비교했을 때 어떠한 그래프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시각화 방법, 그리고 인포그래픽형 시각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사실 이 외에도 시각화 분석 기법 도구들은 너무나 많아요. 뭐 특히 여러분들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여러분들이 다른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들 가면 자바를 연결시켜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가 엄청 풍부해지고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대학생 경우에는 시각화 도구들이 되게 무료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노드 엑셀 이런 거나 그 태비 퍼블릭 툴블리 퍼블릭 이런 것들은 무료예요. 일반 사용자는 유료겠지만 대학교 학생한테는 무료로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들어가서 시각화 도구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시각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많이 생겼을 거예요. 시각화하는 게 생각보다 뭐 막대 그래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이런 기술도 있구나. 그리고 특히 이런 각 시각화대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은데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비교 시각화, 관계 시각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사용하는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뒷페이지들을 한번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책을 마무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 수집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현재까지 다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R 데이터 텍스트 분석, 그다음에 감정 오피니언 리더 분석, 그다음에 그걸 연결하는 분석 이해법까지 여러분들 결론을 지어서 여러분들과 개인적 과제도 한번 다음 시간부터는 얘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내가 이 정도는 돌릴 수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